저는 먼저 유럽의 티어표를 나눠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 B, C, D 티어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4개로. 네이션스 리그가 보통 4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좀 이제 원래는 얘네들 네이션스 리그 지금 B에 소속돼 있는데 왜 C에 갖다 놨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무시를 하고 현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나눌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눈 거고요. 이것도 이제 왼쪽이 강한 팀이고 이렇게 층별로 지금 보면 스페인,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이렇게가 1층에 있고 2층에 뭐 네덜란드부터 하고 막 5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층별로 일단은 좀 레벨 차이가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을수록 더 강팀이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유럽의 1장은 뭐 스페인이다 이렇게 보는 셈이죠. 이거는 제 임의대로 나눈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얘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오늘도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첫 경기 카자흐스탄이랑 노르웨이가 붙어요. 자, 먼저 카자흐스탄은 지금 여기에 소속돼 있고 노르웨이는 한 단계 위에 B에서도 3층 정도에 소속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카자흐스탄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이 원정이거든요. 자, 노르웨이는 지금 여기 붙어 있잖아요. 북유럽에서도 제일 왼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데 오늘 카자흐스탄 맵 아스탄 홈구장의 아스타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 거리가 이렇게나 멀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먼 원정 거리를 자랑하는 카자흐스탄 원정에 붙어 있다. 어제도 제가 아제르바이잔 원정이 스웨덴한테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스웨덴도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았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선제 페널티킥 넣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었고 무튼 오늘 노르웨이는 굉장히 필요한 이런 원정 온다는 점인데 사실 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카자흐스탄의 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카자흐스탄이 최근 A매치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이 압도적인 이런 먼 거리를 바탕으로 홈에서는 꽤나 위급 팀들을 많이 잡아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뭐 위쪽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비슷한 레벨 애들을 상대를 했을 때고 여기서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벨로루시 이런 애들을 잡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덴마크도 잡아내고 예선에서는 북아일랜드, 산마리노 이런 애들 다 두드려 맞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위급 팀인 덴마크나 슬로베니아까지 잡아낼 만한 그런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승점 18점이나 따내는 등 생각보다 잘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슬슬 올라와가지고 유로 플레이오프까지 나가기도 했었고 반대로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홀란드라든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한 이제 소롤로스, 아스날의 웨데고르 등 이렇게 공격 재능들이 굉장히 즐비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허리랑 수비 쪽이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기는 해요. 뭐 저는 이제 산프도리아에서 활약했던 소르스비라든지 그 이제 베르게 같은 애들 이런 좀 수비형 미드필더도 나쁘진 않은데 좀 이제 수비 부담을 못 줄여주는 느낌은 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유로에서도 사실 노르웨이가 그렇게 막 대단히 잘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조가 어렵기도 했어. 그 이제 스페인이랑 아마 스코틀랜드가 속한 조에서 조 3위 정도를 했는데 분명히 승점이 얻어낸 게 11점밖에 안 돼가지고 스페인 스코틀랜드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이 와중에도 뭐 14득점이나 해내고 전반적으로 많은 득점 양상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나름대로 오바 게임도 잦은 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자흐스탄도 그렇게 막 우리의 인상과는 달리 언더팀의 느낌은 아니긴 해요. 얘네들도 조금 깡다구 있게 비비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6점이 났으면 2.5점보다는 조금 더 난 셈이긴 합니다. 근데 뭐 상대한 팀들이 이제 북아일랜드, 뭐 핀란드, 슬로베니아 좀 이렇게 언더 팀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지 카자흐스탄 역시 점수가 적게 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카자흐스탄의 프렌까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 오바 쪽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카자흐스탄 1프렌조차 되게 고배당이거든요. 고배당으로 임하겠다. 카자흐스탄의 홈발 한번 구경해보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투아니아랑 키프로스 얘네들도 그 유럽 티어표 리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리투아니아는 비교적 이제 D티어보다는 살짝 위에 놨어요. 저는 유의미하게 원래 몰도바,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얘네들은 D티어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도 얘네들이랑 결이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좀 배치를 했고 키프로스도 D티어에서는 조금 칩니다만은 여기 정도에 배치를 했어요. 이거는 얘네들이 최근 A매치에서 거둔 그런 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는데 그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뭐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롤터나 라트비아 이런 팀들을 서열 정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리투아니아가 유로 예선에서도 헝가리랑 비기고 몬테네그로랑 비비고 또 이제 원정에서 불가리아를 잡아내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이때 당시에 불가리아는 되게 좀 삐리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유로에서도 1승 3무 꽤나 잘했어요. 반대로 이제 키프로스는 비교적 상대팀들이 빡세긴 했습니다. 2조에서 전패에다가 3득점 28실점 그야말로 밟아도 꿈틀조차 못해본 수준이에요.
요즘에 리투아니아의 A매치 강세도 그렇고 리투아니아가 오늘 홈이기도 하고 저는 홈인데도 배당이 좀 훌륭하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리투아니아 쪽으로 바라보고 싶고 일반승이라든지 햇무 같은 것들도 볼만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승이 2배가 넘어가면은 햇무를 보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긴 되네요. 프랑스랑 이탈리아. 프랑스는 A티어에서도 세 번째, 유럽에서 세 번째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탈리아는 이번에 엄청 떨어졌어요. 원래는 제가 그래도 지난 대회 유로 우승팀에다가 그 네이션스리그 토너먼트까지 진출을 하고 파이널 토너먼트까지 제가 이제 또 이탈리아 팬이에요. 오늘 유니폼도 이탈리아를 입고 왔는데 원래 이탈리아 여기 아마 포르투갈 자리였을 거야. 그 정도로 그래도 아직은 저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팀 다 이번 유로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었죠. 수비발로 4강까지는 갔어. 이탈리아는 16강에서 스위스한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하고 프랑스는 은바페가 있는데도 그리즈만이 노세화가 좀 보였었고 대회 동안 필드골이 이제 그 4강전에서 스페인한테 터뜨렸던 콜로무아니에 딱 한 골밖에 없었습니다. 페널티킥이라든지 상대방 자책골 아니면 이제 좀 승부차기로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프랑스는 공격이 너무 안 됐다. 유로라는 메이저 토너먼트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프랑스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공격이 너무 안 됐다. 뭐 살리바가 이제 더해진 수비진은 튼튼했는데 마무리가 너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진짜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근데 그동안 3백을 주구장창 쓰다가 4백을 쓰려고 막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빌드업도 안 돼. 최전방은 노답이야. 이런 상태여서 지금의 이탈리아는 진짜 좀 메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보통 이제 맞대결 전적은 친선전이 많기는 했는데 유로 2008 그 이제 조별리그에서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2대0으로 잡은 이후에는 프랑스가 많이 승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프랑스랑 이탈리아도 얘네들이 메이저 대회에서 만났을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꽤나 잘 싸우긴 했습니다. 지단이 있던 시절에도 많이 나름대로 이탈리아 선전도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오늘 경기가 그런 큰 대회가 종료가 되고 유럽은 친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 친선전을 없애고 네이션스 리그를 도입을 한 거잖아요. 보통 실험적인 라인업이라든지 얘도 써보고 쟤도 써보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도 유로 우승을 한 다음에 A매치 막 무패 행진도 달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포르투갈한테 깨졌거든요. 그때 마침 네이션스 리그였었고 라인업의 변동이 되게 좀 심했었어요. 오늘도 이제 예상되는 바로는 이탈리아가 꽤나 많은 로테이션이나 실험적인 이런 가동을 할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벨라노바라든지 사무엘 리치 그리고 복귀한 토날리 뭐 이런 애들을 많이 쓸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소랑 이탈리아의 라인업이 꽤나 다를 수가 있다. 최전방도 레텍이나 라스파도리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모르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탈리아의 라인업이 가벼울 걸로 예상이 되고 물론 오늘 이제 프랑스도 뭐 클라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스프 포파나 그리고 뭐 올리세, 바르콜라 이런 애들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가 홈이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이탈리아를 응원은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탈리아가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고 프랑스의 승이라든지 햄무사이드 이런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최대 이탈리아가 저는 아무리 잘 비벼도 무승부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어지간해서는 프랑스가 가져갈 만하다. 프랑스가 저번처럼 득점을 많이 못한다면 햄무 가능성 역시 있다고 생각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랑 이스라엘입니다. 아까 잠깐 봤었는데 벨기에도 사실 높이는 안 봅니다. 저는 이제 황금 세대도 다 지났고 이 정도의 위치를 시켰고요. 오늘 상대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뭐 어떻게 보니까 얘네들도 이스라엘도 예선에서는 별로 못했는데 네이션스 리그의 성적발로 유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실망스러웠었고 저는 B티어에서도 되게 좀 아래로 보고 있기는 해요. 원래는 나름대로 얘네가 그 오바게임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돋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칭찬할 부분이 많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벨기에는 대회에서는 뭐 슬로바키아한테도 잡히고 예선에서도 조금 맥을 못 쳤습니다. 루마니아나 뭐 슬로바키아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어지간해서는 벨기에가 무난하게 조 1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루마니아한테 1위를 뺏겼고 2위로 올라가가지고 프랑스 만나가지고 되게 좀 맥없이 좀 그냥 무난하게 탈락을 했습니다. 물론 승부차기까지 가긴 했는데 이게 지난 그 루마니아 정도 2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되게 안 풀리다가 덕배가 이제 골키퍼 카스테스의 골킥을 받아가지고 다이렉트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바로 골 넣고 그런 좀 이렇게 뭘까 빌드업 작업으로 짝짝짝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좀 운도 많이 따랐어요. 벨기에가 그 정도로 요즘의 벨기에는 저는 높이는 못 보겠다. 물론 이제 16강에서 프랑스를 만났다는 게 이후에 만회할 기회조차 못 받은 거긴 한데 최근에 벨기에는 메이저 이런 대회에서는 되게 부진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다시피 오바팀의 인식도 사라졌고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든 유로를 뚫어내기 위해서 자하비 같은 애들을 예토 대상을 시켰는데 이 자하비가 아이슬란드와의 그 플레이오프에서 첫 골은 페널티킥으로 넣고 두 번째 페널티킥은 실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 이후에는 아이슬란드가 더 벌리기도 하고 이때 뭐 팀의 지금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도 부상이고 그랬었는데 무튼간에 세대 교체도 뭔가 애매하고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도 별로지만은 이스라엘 역시 별로다. 뭐 상대적으로 여태는 이렇게 벨기에가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물론 벨기에가 이제 저는 좀 끝물이라고 보기는 해도 어쨌든 지난 유로 예선도 6승 2무 정도로 무난하게 넘겼고 여전히 뭐 중원의 오나라든지 망갈라 또 이제 도쿠 같은 애들 이런 뒷세대들도 없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뭐 이거 벨기에가 가져가는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벨기에 이거는 보니까 뭐 1마이, 2마이, 3마이까지 있었나? 그런 걸로 봤는데 저는 2햄무 정도? 그냥 별로 벨기에를 저는 갈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굳이 간다면 고배당이고 제 선택은 2햄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코소보 대 루마니아인데 이제 루마니아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이번에 일단은 되게 이제 선수비 후역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돋보였던 것 같아. 유로에서도 나름대로 좀 쓸만한 팀인 것처럼 보였었다. 제가 보통 이제 B티어에는 유로에서 16강에 진출한 팀들은 어지간해서는 위쪽에 많이 배치를 했고요. 유로 본선에 나아간 애들은 어지간해서 B티어에서 상위권에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조지아나 루마니아 이런 애들은 나름대로 수확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루마니아는 지난번 유로 예선에서도 얘네가 조 1위로 올라갔거든요. 그 조에 아마 제가 스위스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루마니아가 스위스나 이스라엘, 벨로루시, 코소보 이런 애들을 제치고 조 1위로 통과를 했다. 예선에서의 전적까지 합해가지고 루마니아를 저는 조금 단단한 팀에다가 역습 능력도 충분한 이런 팀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하는 코소보는 이제 좀 하위권에 있죠. 얘네들이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4년인가 16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분리 독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알바니아라든지 스위스 유고 내전에서 망명한 친구들이 코소보가 독립을 하니까 코소보 소속으로 국적 회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무리키라든지 베리시아, 라흐마니 이렇게 좀 들어본 선수가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소보 역시나 저기 유로 예선에서 이스라엘이나 벨로루시까지한테 밀리기도 하고 그냥 딱 네이션스 리그 C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유로 예선에서 얘네가 같은 조였는데 루마니아가 1승 1무로 홈에서는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원정이기는 하죠. 어쨌든 루마니아는 이번에 스탄시우가 거의 끝물이기는 해도 여전히 뭐 하지라든지 데니스만, 라즈반 마린, 마리에스 마린 이런 앞으로도 루마니아는 저는 한 5년 정도는 더 동력이 있지 않나 이번 대회에서도 인상 깊었었고 저는 뭐 루마니아의 프렌 정도?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원정승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무라든지 루마니아의 프렌 이 정도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슬로베니아 대 오스트리아 대 둘 다 기대보다는 좀 괜찮았었죠.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가 정말 대박이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이번에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되게 빡센 조에서 조 1위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력이 있었고요. 한 2년 전부터 오스트리아는 맨날 좋은 얘기만 했던 것 같아. 오스트리아가 그 이제 랑닉볼이라고 해야 되죠. 랑닉볼이 되게 강한 압박에다가 좀 빠른 축구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는데 좀 애들이 체력이 되게 좋아야 돼. 기동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마침 지금 애들이 좀 전성기 나이에 있었다. 아직까지는 오스트리아는 그 이번 유로에서 보여줬던 전력을 저는 최소한 2, 3년 정도는 더 보여줄 거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하필이면 터키한테 세트피스에서 그 아마 볼칸 데미랄이 원래 한 3순위, 4순위 센터백이었는데 전부 다 줄부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대회도 겨우겨우 좀 합류를 한 셈이었는데 데미랄이 오스트리아전에서만 2골을 터뜨렸습니다. 그 헤딩으로만. 그런 불운도 조금 있었었고 터키에 진짜 어마어마한 선방도 있었었고 오스트리아가 탈락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오스트리아의 전력 자체는 저는 조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슬로베니아도 이번에 대회에서 조별리그 3무도 하고 포르투갈한테도 이제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브라운급의 방패를 선보였다. 오블락 위시로 이름값은 조금 떨어져도 끈덕진 축구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그냥 유로에 이제 올라간 팀들은 진짜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이런 것들을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오스트리아는 이 정도에 나야 되고요. 슬로베니아는 사실상 공격면에서는 보여준 게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에 배치를 했고 역사상 얘네들의 맞대결 같은 것들도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많이 가져갔다. 1997년 이때는 그래도 슬로베니아에는 좀 유럽에서도 꽤나 이름을 날린 플레이메이커인 뭐 질라트코 자오비치 이런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었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한 2010년대 이후, 2015년 이후 그때서야 이제 슬슬 살아나는 셈이거든요. 이 경기는 오스트리아가 원정이어도 최근 이제 오스트리아가 원정에서도 꽤나 잘 이겨요. 스웨덴 같은 애들도 부수고 그런 것들도 생각이 나가지고 오스트리아 승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이슬란드랑 몬테네그로 경기인데, 아이슬란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뭐 대회 본선에도 뭐 올라가고 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2016년이었나요? 유로 2016에서는 8강까지 가는 대파란을 보여줬다. 천둥박수 같은 그런 유행도 시키고 했는데, 얘네들의 전성기는 길피 시그루드손이랑 함께하고 있거든요. 시그루드손이 에버튼에서 나름대로 활약도 하고 이러다가 좀 이제 개인의 이런 아쉬운 행동거지 때문에 나락을 간 이후로는 아이슬란드 역시 같이 좀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션스리그 C에 처박혀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뭐 탈락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비드민손 같은 좀 신성도 나오고 나름대로 다시 이제 흐름을 탈 만한 기반은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더구나 오늘은 이제 홈인데, 아이슬란드의 뭐 최근 A매치 전적은 그냥 이래요. 별로 뭐 딱히 볼 건 없고 그냥 홈 전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얘네가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유로 예선에서 홈에서는 막 다 이기고 이랬었는데, 시그루드손의 이탈 이후에는 하락세를 많이 탔다. 뭐 요즘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막까지 유로 예선에서는 좋은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오늘 상대하는 몬테네그로도 이제 뭐 수비나 공격 쪽에 우리가 알만한 요베티치, 무고사, 라치오의 마루시치나 스테반 사비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좀 뉴페이스도 많이 안 나오죠. 보니까 뭐 크루스토비치, 레체에서 뛰는 크루스토비치 말고는 그냥 다 그때 그 이름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선수단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는 아까 봤던 이런 표에서도 아이슬란드는 B팀에서 하위권이긴 하지만은 몬테네그로 역시 높이 둘 수는 없다. 둘 간의 차이가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티어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경기도 아이슬란드의 홈이라는 점들, 이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아이슬란드의 승이라든지 뭐 햄무 이런 것들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즈 대 터키, 이번에 얘네들이 또 유로 예선에서도 같은 조였습니다. 또 티어표 상으로는 저는 터키는 여기 A티어에서도 끝자락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번 뭐 본선에서도 오스트리아한테 어떻게 이기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일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요. 얘네가 이제 베일 은퇴 이후에는 3백으로 선수비 후역습 축구 이런 것들을 많이 꾀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예선에서도 처음에 못하다가 막바지 때 많이 이기긴 했어요. 그랬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플레이오프를 가긴 했지만은 폴란드한테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유럽의 최약체 중에 하나인 지브롤터한테 1득점도 못하고 비기는 이런 경기도 있었거든요. 슬로바키아한테도 4대0으로 깨지고, 물론 이때는 웨일즈가 되게 라인업이 가볍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브롤터를 못 부셨냐 이런 소리는 좀 들어야 되죠. 반대로 터키는 본선에 올라가가지고 화끈한 축구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현 시점에서 차란으로는 저는 유럽에서 최고의 레지스타로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옵니다. 예선전에서도 터키가 전혀 밀리는 양상이 아니었었고, 아무리 못해도 이거는 터키가 무기력하게 지는 그림은 안 그려진다. 무승부라든지 최대 터키의 뭐 프렌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남미 예선 정도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우루과이 대 파라과이인데, 물론 이제 우루과이가 제가 맨날 얘기하는 비엘사 축구 스타일이랑 우루과이 이제 젊은 애들 되게 거친 축구 이런 것들이랑 찰떡이에요. 비엘사는 원래부터 압박 좋아하고 역습 좋아하고 화끈한 축구 좋아하는 감독인데 우루과이랑 딱 맞아. 그래가지고 성적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코파에서는 같이 폼이 엄청 좋았었던 콜롬비아한테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충분히 저는 우루과이가 잘했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반대로 이제 파라과이는 제가 한동안은 언더팀의 느낌이 많다 이러다고 했는데, 요즘에 파라과이의 A매치 꼬라지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오바 게임도 많이 나고 그렇게 단단한 모습도 잘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코파 본선에서도 얘네 파라과이가 다 졌어요 아예. 본선에서도 별로 보여준 것도 없었고 했는데, 일단 그 상대 전적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대 우루과이 구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과이가 승리를 거둔 게 언제냐? 2007년입니다. 2007년 이때거든요. 2007년이면은 이제 산타크루즈라든지 에드가 바레토, 오스카 카르도소, 에스티 가르비아 이런 애들이 있을 때고 진짜 오래됐어. 그러니까 이후로는 우루과이가 6승 4무 정도로 많이 앞서 나갔고, 홈에서는 4승 3무였다고 합니다. 홈에서도 이렇게 비긴 게 꽤나 많기는 해요. 생각보다 우루과이가 막 홈에서 파라과이를 쥐잡듯이 잡지는 못했다 이런 게 있는데, 우루과이가 지난 4강에서 코파 4강에서 콜롬비아랑 붙었는데, 그때 경기 끝나고 나서 난투극이 있었어요. 난투극. 관중들이 우루과이 애들을 굉장히 도발을 해가지고 누네즈랑 벤탄쿠르,
아라후오, 올리베이라 이런 애들이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누네즈 같은 경우는 5경기예요. 얘는 아예 관중들이랑 주먹 다짐까지 했어. 징계 결장이고, 그리고 지금 부상자도 아라스카에타라든지 비냐 이런 애들도 지금 꽤나 많이 빠져 있거든요. 물론 얘네들 빠진다고 해가지고 우루과이가 뭐 안 돌아가는 것까지는 아니긴 해요. 돌아는 가지 당연히. 땅이 별로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우루과이 햄무라든지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요즘에 우루과이 스타일이나 파라과이 스타일을 보면은 오바도 나올만 하다. 근데 너무 우루과이의 결장이 많아가지고 이건 함부로 내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에콰도르. 브라질 이제 월드컵에서도 그랬었고 지난 몇 년 동안 실망스러웠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미 예선에서 역사상 최초로 3연패를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도리발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브라질은 잉글랜드도 잡고 스페인이랑도 비기고 나름대로 결은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코파에서는요 16강에서 우루과이한테 승부차기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대회에서 콜롬비아나 이런 우루과이 남미 예선에서도 폼 좋은 애들을 다 이제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고도. 반대로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황금 세대죠. 우리가 뭐 유럽에서도 알만한 애들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에콰도르가 그 코파 첫 경기 베네수엘라한테 이게 20분 만에 주장이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에네르 발렌시아가.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한테도 패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러저러 해갖고 다음 라운드까지는 가고 아르헨티나한테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하긴 썼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좀 잡스러운 변수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결은 보여줬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오늘 또 브라질이 홈이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뭐 브라질이 별로였었다, 에콰도르는 황금 세대, 나름대로 에콰도르 올려치려고 했는데 상대 전적상으로 2000년대 이후로 홈에서는 에콰도르한테 9승 2무로 매우 강력한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2021년에 무승부도 하고 이러긴 했었는데, 그 전에 보면 에콰도르를 그냥 브라질이 다 뺐습니다. 홈에서만큼은 아주 에콰도르를 쥐잡듯이 잡았던 브라질이긴 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옛날 전적보다는 저는 최근에 코파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언더라든지 에콰도르가 2프렌 정도는 1.6배 정도면 볼만도 한 것 같아요. 브라질한테 엄청 두드러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루 대 콜롬비아가 있는데요. 자, 요즘에 콜롬비아, 제가 몇 번 콜롬비아의 최근 전적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A매치에서는 코파 아메리카 결승 아르헨티나한테 지기는 했는데 이것도 연장에서 골을 먹힌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보면은 쭉 이렇게 패배가 없어. 2022년 월드컵 진출에 실패를 한 이후에 이때부터 쭉 2기간 동안 28경기 연속 무패 행진입니다. A매치 22승 6무.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90분으로 잡으면은 무승부죠. 최근에 콜롬비아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폼이 좋은 팀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상대인 페루도 사실 좋게 볼 건 없는데, 돋보이는 거는 2022년, 2021년 이렇게 원정에서, 콜롬비아 원정에서 페루가 2번이나 잡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콜롬비아 A매치 최근 전적 보여드렸었는데, 그 A매치 28경기 연속 무패 행진 하기 전에 마지막에 아르헨티나한테 한번 지고 페루한테도 한번 졌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페루가 승리했던 시점이 이런 콜롬비아가 궤도에 올라서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맞대결상으로 페루가 이렇게 뭐 원정에서 몇 번 이긴 적이 있지만은, 페루가 홈일 경우, 여기 보면 왼쪽이 홈팀이거든요. 페루가 홈일 경우에는 1997년까지 11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습니다. 콜롬비아가 페루 원정에서 6승 5무예요. 6승 5무. 콜롬비아가 페루 원정에서 6승 5무를 거뒀었고, 마지막으로 졌던 게 여기 1997년 8월달, 이때 페루가 홈에서 한번 이겨보고, 그 이후로는 콜롬비아는 페루 원정에서 진 적이 없었다. 6승 5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콜롬비아의 폼이 최상인데 페루가 딱히 큰 장애 요소는 되지 않지 않겠냐, 이게 제 의견이고, 콜롬비아의 승이라든지 뭐 최대 마행까지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축구는 그렇게 마행은 많이 안 보고 싶은데 요즘에 콜롬비아라면은 마행까지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